이게 무슨 소리지? 추운 겨울날 마을에서 바보 소리를 듣던 머슴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통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절세미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고운 얼굴, 봉석은 마지막 남은 쌀까지 써가며 여인을 살려냈고 며칠 후 깨어난 여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소녀의 집안이 영모로 몰려 멸문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소녀를 쫓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바보 머슴과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의 작은 기적 같은 하루가 찾아오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봉석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봉석은 문득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눈 덮인 나무 아래 한 여인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봉석은 황급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은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흩어진 검은 머리카락, 창백하지만 고운 얼굴. 봉석은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다. 숨은 미약하게 남아 쉬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봉석은 비록 머리 회전은 느렸지만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봉석은 서둘러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여인은 가벼운 몸이었지만 눈 쌓인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봉석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봉석은 겨우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 봉석은 여인을 자신의 낡은 요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오두막이라고는 하지만 거적대기 하나 제대로 없는 가난한 집이었지요. 봉석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이불을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 쌀은 한 줌도 남지 않았지만 봉석은 마지막 남은 쌀로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바보 소리를 듣는 머슴이었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밤새도록 봉석은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미음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어붙은 손발을 녹여주었습니다. 제발, 살아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봉석은 자신의 일도 제쳐두고 오로지 여인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석이 일을 나오지 않자 수근거렸습니다. 바보 봉석이 놈이 또 게으름을 피우나 보. 원래 정신이 온전치 못한 놈인데 무얼 바라겠소. 하지만 봉석은 그런 말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인이 깨어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여인은 약한 신음을 내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 낯선 오두막, 그리고 그 옆에서 졸고 있는 낯선 남자. 여기가 어디옵니까? 여인의 목소리에 봉석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다. 정말. 다행이다.
봉석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인은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봉석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께서 아니었다면 소녀는 그 추운 설산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 목숨을 살려주신 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냥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봉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여인의 고운 말씨와 품이 있는 몸가짐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봉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인일로 그 깊은 산 속에 여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설화라 하옵니다. 평범한 양민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지요. 설화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딸 하나뿐인 소녀를 무척 아끼셨지요. 그런데 설화가 20살이 되던 해부터 마을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의 미모가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미인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 저 집딸이 저리 고우니 복도 많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딸이 아름답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웃 고을의 양반댁에서 혼담을 보내왔습니다. 그 양반은 40이 넘은 나이에 첩을 열어두고 있는 자였습니다. 설화의 미모를 듣고 첩으로 드리고 싶어 한 것이지요. 소녀는 그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고 첩으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양반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나의 청을 거절하다니 주제도 모르는 년. 양반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청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그것이 마을에 소문나자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양반이 소녀의 집안을 영모로 고발했습니다. 영모라니. 봉석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큰 죄가 아니던가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반의 권세가 워낙 컸고 관아의 관리들도 그의 편이었지요. 부모님은 영모의 죄를 입어 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 혼자만 가까스로 몸을 피해 도망쳤지요. 그 집 하인들이 소녀를 뒤쫓아와 날이 깨서 목숨만은 살려주시겠다 하니 순순히 따르라 하였사오나 차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도망치다가 결국 힘이 다해 그 설산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은인께서 소녀를 발견하신 것이지요. 설화는 봉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인께서 아니었다면 소녀는 그곳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봉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비록 머리 회전은 느렸지만 설화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양반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들어 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박한 얼굴에 담긴 진심, 어린 분노와 연민을 보며 설화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비록 말은 어눌하고 행동은 느렸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설화의 이야기를 들은 봉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갈 곳이 없으시다면 여기 계속 머무시지요. 설화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이런 은혜까지 소녀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니요. 그냥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봉석은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설화는 봉석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소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설화는 봉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은인 소녀가 은인께 글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글, 나 같은 놈이 글을 배워서 뭐 하겠소. 봉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늘 말했습니다. 바보 봉석이 놈이 글을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설화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은인께서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저 배울 기회가 없으셨을 뿐이지요. 설화는 매일 밤 봉석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봉석은 붓을 쥐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그 다음은 이렇게. 설화의 하얀 손이 봉석의 거친 손을 감싸며 붓을 이끌었습니다. 천, 치, 인. 날이 갈수록 봉석의 글씨가 나아졌습니다. 비록 느렸지만 봉석은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은인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설화의 칭찬에 봉석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글을 배울 수 있구나. 봉석은 자신도 몰랐던 배움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봉석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설화는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인,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별일 아닙니다. 봉석은 설화의 미소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글을 배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봉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설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집안이 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설화였습니다. 하지만 봉석과 함께 지내며 설화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참 순수하십니다. 순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간사하지만 은인께서는 다르십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봉석은 설화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양반대 카인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 마을에 낯선 여인을 본 사람이 없소. 설화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인, 그 자들이 소녀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봉석은 설화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지킬 테니까. 비록 힘도 약하고 머리도 나쁜 바보 머슴이었지만 봉석은 설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양반대 카인들이 봉석의 오두막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설화는 봉석의 뒤에 숨어 몸을 떨었습니다. 봉석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집에 낯선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본 자가 있다는데 사실이냐? 하인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봉석은 침을 질질 흘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가 뭐? 히히. 이놈이 진짜 바보로구나. 하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 안을 보자. 하인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봉석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멍청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히히. 들어오시오. 아무것도 없지만. 하인들은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설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군. 설화는 마룻바닥 아래 작은 공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봉석이 재빨리 숨겨준 덕분이었습니다. 설화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습니다. 정말 여자가 있었다는 게 맞는 건가? 마을 사람들이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하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봉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느냐? 히히. 나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히히. 봉석은 계속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시간 낭비로군. 가자. 결국 하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봉석은 급히 마룻바닥을 열었습니다. 설화 낭자, 괜찮으십니까? 설화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석이 설화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인, 소녀가 여기 있으면 은인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소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은인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떠난다니. 어디로 가시려고? 어디든. 은인께서 안전하시다면. 설화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봉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화 낭자를 지키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설화는 깜짝 놀라 봉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은인, 설화 낭자, 나는 사실 바보가 아니오. 봉석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말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양반댁에 팔려가서 봉석은 양반댁에서 온갖 구타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말을 잘하면 더 많은 일이 떨어졌고 영리하면 더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보인 척했소.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한 길이라 생각했지요. 세상이 무서웠던 봉석은 바보 뒤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나는 그 양반댁에 하인으로 들어가겠소. 그리고 설화 낭자 집안의 영모가 거짓이었다는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은인,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바보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요. 봉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받고 마음을 숨기고 살아왔을 뿐. 설화는 봉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에서 만난 인연이 이제는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봉석은 그 양반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 좀 시켜주시오. 히히. 봉석은 다시 바보 행세를 하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이놈은 뭐야? 양반댁 머슴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같은데 힘이나 쓸 수 있겠소? 히히. 힘은 센 편이오. 일 열심히 할 거요. 봉석은 그 양반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보 놈, 물 더 길어오지 못할까? 밥 먹을 시각에 뭐 하는 게냐? 빨리 마당 쓸지 못해. 다른 하인들은 봉석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은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양반댁 안을 살폈습니다. 밤이 되면 봉석은 몰래 움직였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을까? 설화가 가르쳐준 글 덕분에 봉석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졌지만 증거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봉석은 양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여러 문서들이 놓여 있었고, 봉석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전담 문권, 이건 세안.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통의 서찰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서찰에는 설화 집안을 영모로 모함하기 위한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화 집안의 전답을 빼앗기 위해 영모로 몰아야 한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봉석은 급히 서찰을 품속에 숨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야 해. 바로 그때, 거기 누구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반댁 관리인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봉석은 재빨리 바보 연기를 했습니다. 히히. 길을 잘못 들었소. 여기가 어디요? 이 바보 같은 놈, 여긴 어르신 서재다. 당장 나가지 못해. 아, 미안하오. 히히. 봉석은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봉석은 몰래 양반댁을 빠져나왔습니다. 품속의 서찰을 꼭 쥐고 봉석은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반드시 설화 낭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 사흘을 걸어 봉석은 한양의 사헌부에 도착했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 앞에서 봉석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나 같은 천민이 여기에. 하지만 설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봉석은 용기를 내어 사헌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는 하급 관리가 앉아 찾아온 백성들의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기, 소인이 고할 일이 있사옵니다. 관리는 봉석의 남루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천한 머슴 주제에 사헌부까지 찾아왔다는 것이 못마땅한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쁜 곳이니 쓸데없는 일로 찾아왔다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라. 봉석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모 누명에 대한 일입니다. 영모라고? 관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영모는 국사에 관한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설화 낭자라는 여인의 집안이 영모로 몰려 멸문당했습니다. 하오나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사옵니다. 거짓. 내 놈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게냐? 증거가 있사옵니다.
봉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양반이 설화낭자 집안을 모함하기 위해 쓴 서찰입니다. 관리는 서찰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서찰을 읽어 내려가던 관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냐? 내 놈, 어디서 이것을 구했느냐? 소인이 직접 그 양반 댁에 머슴으로 들어가 서재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관리는 다시 한번 서찰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필적도, 내용도, 이것은 관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놈,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상급 관리께 아뢰겠다. 한참을 기다린 후 봉석은 상급 관리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내가 이 서찰을 가져온 자냐? 예, 그러하옵니다. 상급 관리는 이미 서찰을 다 읽은 상태였습니다. 설화라는 여인, 그 집안 사람이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설화낭자를 산에서 구해준 인연이 있을 뿐입니다. 봉석은 설화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절세미인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강요당했던 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안이 영모로 몰렸던 일,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일. 그 양반은 설화낭자 집안의 전답을 빼앗기 위해 영모로 모함한 것입니다. 상급 관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죄다. 당장 다른 관리들을 불러라. 이 서찰을 검증해야 한다. 곧 여러 관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필적을 감정해 보시오. 내용의 진위를 따져보시오. 그 양반의 다른 문서들과 대조하시오. 관리들은 밤새 서찰을 검증했습니다. 봉석은 한쪽 구석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제발 설화낭자의 누명이 벗겨지기를. 새벽이 되어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적이 분명 그 양반의 것이요. 내용도 구체적이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요. 이것은 명백한 증거요. 상급 관리가 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즉시 그 양반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관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화낭자. 드디어 며칠 후 그 양반은 사헌부 군사들에게 잡혀왔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입 다치지 못할까. 내 놈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다. 양반은 사헌부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찰을 보아라. 내가 쓴 것이 아니냐. 양반은 서찰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집안을 영모로 몰아 전답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양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봉석은 다시 사헌부로 불려갔습니다. 상급 관리가 공식 문서를 봉석에게 건넸습니다. 이 문서에는 그 집안이 누명이 벗겨졌다는 것과 몰수되었던 전답과 재산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관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 양반은 영모 조작죄로 유배형에 처해졌고 그의 재산 일부를 설화라는 여인에게 내어주도록 하였다. 봉석은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화낭자.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봉석은 문서를 품에 넣고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설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봉석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봉석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봉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화 낭자, 기다리고 계실까? 오두막 문이 열리더니 설화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설화는 봉석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당하신 건 아닌지. 설화 낭자, 이제 괜찮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봉석은 품속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설화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집안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확인 문서였지요. 어머님, 아버님. 설화는 문서를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봉석은 조용히 설화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운 후 설화가 고개를 들어 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인, 아니, 봉석. 설화는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일어나시오. 봉석은 황급히 설화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그저 설화 낭자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요. 며칠 후 설화는 자신의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몰수되었던 전답과 재산이 돌아왔고 그 양반의 재산 일부도 받게 되었습니다. 설화의 집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마음 속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설화는 봉석을 찾아갔습니다. 봉석은 여전히 그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설화 낭자, 어인일로. 봉석은 설화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고 위축되었습니다. 은인, 소녀와 함께 사시지 않겠습니까? 설화의 말에 봉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그저 바보 머슴에 불과하오. 세상이 두려워 바보로 사는 것을 선택한 겁쟁이입니다. 그런 저 같은 놈이랑 살게 되면 분명 불행해질 것입니다. 설화는 봉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은인과 함께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은인께서 제게 진실을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두려워 바보인 척 살아오셨다고 하셨지요. 설화 낭자. 하지만 소녀가 본 은인의 모습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설화는 봉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양반 댁에 들어가셨고 한양까지 걸어가 소녀 집안의 누명을 벗겨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어찌 겁쟁이이겠습니까?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인께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봉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설화 낭자 곁에 있고 싶소.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설화 낭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키고 싶었소. 설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녀도 은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봉석과 설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저 바보 봉석이가 어떻게 저런 절세미인과, 아니, 저 사람 바보가 아니었다던데. 그게 무슨 소리요? 마을에는 봉석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억울한 누명을 벗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화는 재산으로 마을에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봉석이 그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잘했구나. 군장님, 저도 봐주세요. 한때 바보 소리를 듣던 봉석이 이제는 아이들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배움이 늦었을 뿐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화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석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 그 얼굴에 가득한 미소. 설화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설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편과 글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녕 저 사람이 바보 봉석이가 맞는 게냐? 바보가 아니라 배우지 못했던 거라던데. 우리가 봉석이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먼. 이제 보니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 봉석과 설화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눈 속에서 만난 두 사람. 서로를 구하고 서로를 지키며 이제는 함께 걸어갈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서당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